푸틴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한 전투기가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러시아가 개발 단계부터 미국의 F-22,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선전해온 전투기입니다. 4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러시아가 이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내세운 최고의 홍보 카드였습니다. 인도, 알제리 여러 나라들이 도입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서사, 그 위에 러시아의 국제 무기 수출 전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전투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전쟁 하늘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수호이 57은 적 방공망 권역 진입을 철저히 피해왔습니다. 드론이 날고 순항 미사일이 날고 활공폭탄이 투하되는 동안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는 후방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서방 언론의 비판이 아닙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군사 비판이 신변 위협을 의미하는 나라, 바로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고의 전투기는 대체 어디 있느냐고.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아시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왕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아이 하나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그 순간, 이번엔 그 아이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단순한 무기 성능 논쟁이 아닙니다. 냉전 이후 30년간 러시아가 전략 자산으로 써온 강한 러시아 서사가 실전이라는 가장 잔인한 심판대 위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 서사 위에 무기 수출 전략이 세워져 있고, 그 수출 전략 위에 외교적 영향력이 세워져 있고, 그 영향력 위에 북러 군사 협력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사가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균열이 한반도 안보 방정식에 던지는 의미까지 오늘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인도의 수호이 57 공동 생산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호이 57은 5세대 항공기로 현재까지 최고의 기체라고 생각한다. 발언 직후였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그와 분석가들이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군사안보 전문 미디어 디펜스 뉴스가 6월 11일 이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반박의 선봉에 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독립국방평론가 막심 칼라시니코프였습니다. 그가 직접 날린 말을 들어보십시오. 수호이 57이 그 악명 높은 F-35보다 더 나은 항공 복합체라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공군의 F-35들은 마치 방공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란을 상대로 작전했다. 그들은 방공 시스템을 타격하고 결정적인 표적들을 명중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수호이 57의 유사한 행동을 보고 있는가? 아니다. 드론과 미사일 뿐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는 이미 말은 충분히 들었다. 러시아에서 군사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행동입니다. 반전운동도 아니고 서방 편향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가 벌이는 전쟁에서 왜 안 보이냐는 군사적 자조입니다. 이 비판이 외부에서 나왔다면 선전으로 넘길 수 있었겠죠.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게가 다릅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그의 논평들도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디펜스 뉴스가 인용한 러시아 내 논평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S-70 헌터 오트니크 없이는 수호이 57 역시 박물관의 희귀품일 뿐이며 엔진에서도 항전 장비에서도 스텔스에서도 진정한 5세대 항공기가 되지 못했다. 그 결과는 특별 군사 작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두가 보고 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경합지역의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고 러시아 영토 상공의 제공권마저 상실했다. 세계 2위 군사강국의 공군이 자국 하늘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자조가 러시아인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비판은 운용 방식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칼라시니코프가 겨냥한 건 훨씬 더 핵심적인 지점이었습니다. 기체의
5세대 자격 자체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비교 대상은 이스라엘의 F-35I 아딜이었습니다. 국제안보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인포가 이 비교를 정밀하게 짚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일간의 대이란 작전에서 400회 이상의 장거리 출격으로 약 600km 떨어진 표적까지 타격했습니다. 그 10일 동안 유인기를 단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유인기를 향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단 2발이었는데 그마저 표적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 800여 개의 표적에 700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는 동안 이란 방공망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F-35 아딜과 이란 공군 Su-130을 공대공으로 격추하면서 F-35 역사상 최초의 유인기 공대공 격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5세대 스텔스기의 실전 능력입니다. 방공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뚫고 들어가는 것, 적이 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공중전까지 이기는 것. 반면 같은 기간 수호 이-57의 행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서방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호 이-57을 러시아 후방이나 점령지 상공에서 KH-69 순항 미사일 같은 장거리 무기를 발사하는 역할에만 한정해서 운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일 발사대 역할입니다. 적의 방공망 권역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 권역 진입은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적 방공망을 침투하는 게 5세대 스텔스기의 존재 이유인데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안전하게 후방에서 보관 중입니다. 박물관은 아직 아니지만 방향은 그쪽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 판단 아닐까요? 소중한 자산을 아끼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군사 운용 논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선택이 전술적 판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은폐였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던 프레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올해 1월 돈바스 전선의 우크라이나 MiG 29조 종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당초 수호이 57을 우크라이나 상공에 실전 투입해서 수출 홍보 캠페인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전 투입 시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그 계획을 접고 기체를 우랄 산맥 인근에 보관해 왔다는 겁니다. 전장에서 쓰이지 않는 무기 체계가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건 군사적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자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멀찌감치 후방에 숨겨두는 것. 이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전에서 망신을 당해 수출 시장이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숨기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선전하는 전투기를 세계가 지켜보는 전장에서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드러나는 순간 서사가 무너지니까요. 칼이 있는데 칼집에서 꺼내지 않는 장수, 용맹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장수가 오히려 칼을 감추는 쪽을 택한 겁니다. 써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숨기는 쪽이 낫다는 계산입니다. 수출 계약이 걸려 있으니까요. 인도, 알제리 여러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장에 내보냈다가 F-35보다 못하다는 게 증명되면 계약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추는 겁니다. 세계 최고라는 홍보는 계속하면서 증명은 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실체는 어떨까요? 정말 숨겨야 할 만큼 미달인 걸까요? 디펜스 뉴스와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의 분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양산 중인 수호 이 57에 달린 엔진은 차세대 프로덕트 30이 아닙니다. SU 35 엔진에서 파생된 AL41FE를 달고 날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30은 초음속 순항 능력, 즉 애프터버너 없이도 음속을 넘어 비행하는 능력을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엔진인데 이 사업이 수년째 지연 상태입니다. 달리 말하면 5세대기의 핵심 조건인 초음속 순항을 현재 수호이 57은 구현하지 못합니다. 스텔스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기구 설계와 외부 표면 처리가 F-20이나 F-35가 달성한 수준의 레이더 신호 관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서방 분석 기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기본적인 취약점 중 하나가 엔진 흡기구를 통한 레이더 반사인데 이 부분에서 수호이 57의 설계가 F20이나 F35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레이더 격차는 더 구조적입니다. 서방 최신 AESA 레이더가 질화갈륨 기반 송수신 모듈로 이행해서 탐지 거리를 70%가량 늘려주는 동안 러시아는 9세대 갈륨 비소 기술에 묶여 있습니다. AESA라는 건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수백 개의 작은 안테나가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쏘고 받는 레이더인데 이걸 구현하는 반도체 기술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질화갈륨은 최신 플래그십 칩, 갈륨 비소는 5년 전 중저가 칩 수준의 차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현대 전투기 전반에 첨단 AESA가 보급된 것과 달리 러시아가 양산해낸 AESA는 수호이 57의 N36 벨카단 하나이며 러시아 산업계의 밝은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초기 러시아산 송신 모듈의 효율이 극히 낮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산업 기반이 필요하고 정밀 제조 인프라가 필요하고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첨단 반도체 수입이 막힌 지금 이 격차는 줄어들기가 아니라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텔스에서도 미달, 초음속 순항에서도 미달, 레이더에서도 미달, 5세대 전투기라는 라벨을 붙인 사점 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건 서방의 선전이 아니라 러시아 군사 평론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술 격차 논쟁 전체를 한 번의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증명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수호이 57의 충성 윙맨 드론으로 개발된 S-75 트니크 시제기가 기술 결함으로 지상 통제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드론이 도네츠크주 코스탄티뉴카 인근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전투 드론이 온전한 상태로 적의 손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던 수호이 57 조종사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기 편 드론을 향해서 자기 오른팔을 자기 손으로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그 팔은 적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약 16km 지점에서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러시아 측의 주장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가는 이 드론을 러시아 홍보물이 선전해온 정교한 스텔스 플랫폼이 아니라 기본적인 비행 능력과 무선 조정 장치를 갖춘 글라이더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강 5세대기가 세계 최첨단이라고 선전해온 충성 드론을 스스로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홍보 영상을 찍어도 이건 절대 못 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드론 하나의 결함이 아닙니다. 수호이 57과 S-70이 함께 작동해야 할 네트워킹 통합 체계가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충성 윙맨이라는 개념은 유인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 드론을 지휘하며 함께 작전하는 미래 공중전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이 개념을 실전화하기 위해 수십 년째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호이 57은 자신의 윙맨을 지휘하는 대신 격추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 평론가들이 이론적으로 제기해온 기술 결함이 잔해 하나로 실물 증명이 된 겁니다. 충성 윙맨을 자기가 쏴야 했던 전투기, 이것이 수호이 57 프로그램의 실체입니다. 전장 하늘을 피한 대가는 지상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숨기는 전략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전장 하늘을 피한다고 해서 전쟁이 피해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25일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이 러시아 첼야빈스크주 샤골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수호이 57 2대와 SU 34 1대를 포함해 전투기 4대를 명중시켰습니다. 이 기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우랄 산맥 뒤편이라는 최후의 피난처마저 뚫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사령관 로베르트 마가르가 이를 직접 확인했고
분석그룹 엑실레노바 플러스의 위성사진이 피격 지점을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숫자는 더 냉정합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SS의 2025년 4월 기준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수호이 57 보유량은 19대에 불과합니다. 이 중 7대가 2024년 2년간 인도된 물량입니다. 러시아가 공언한 연간 16대 생산 목표와 실제 제조 속도 사이의 간극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출 실적은 어떨까요? 초도 비행 후 15년이 지나서야 첫 수출국이 생겼습니다. 알제리입니다. 알제리가 14대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나눠 인도받는 일정입니다. 미국이 F-35를 100대 이상 생산해서 동맹국 전역에 배치한 것과 비교하면 동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수호이 57을 처음 공개한 게 2010년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15년 동안 생산한 기체가 19대입니다. F-35는 같은 기간 수백 대씩 찍어냈습니다. 수치로 보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19대 중 이미 여러 대가 전쟁 중에 피격됐습니다. 보유량이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상파 뉴스나 보수 주류 매체가 이 수치를 짚어드린 적 있으신가요? 수호이 57 관련 보도들이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기 정도로 소개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숫자들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 연결되는 의미를 짚는 분석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세계 최고라는 전투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수호 이 57이 전략적으로 아껴진 전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건 전략적 아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실체를 감추기 위한 구조적 회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가 유지된 것은 실전에서 폭로되는 순간 수출 시장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수호이 57은 전투기이기 이전의 홍보 도구였던 겁니다. 내보내면 무너지는 신화를 지키기 위해 내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회피가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습니다. 포탄과 병력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항공기술, 미사일 기술, 스텔스 기술을 얻겠다는 북한의 계산입니다. 북러 군사 협력이 한반도 위협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항공 전투 기술이 바로 수호이 57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기체입니다. 스텔스에서 미달, 엔진에서 미달, 레이더에서 미달, 실전 운용에서 회피, 충성 윙맨을 자기 손으로 격추해야 했던 그 전투기. 이것이 북한이 기대하는 기술 이전의 상한선입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전쟁에서조차 쓰지 못하는 기술을 북한이 이전받아도 그 한계는 동일합니다. 지상파 뉴스나 보수 주류 매체가 이 맥락을 짚어드린 적 있으신가요? 북러 군사 협력을 위협 요인으로 소개하는 보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수준의 위협인지, 그리고 한미연합 전력이 그것과 어떤 격차를 두고 있는지 이 맥락을 짚는 분석은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반면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에는 어떻습니까? 이란 상공에서 12일 동안 400회 출격하며 방공망 침투 생존 능력을 실전으로 입증한 바로 그 기체 계열입니다. 유인기 손실제로 공대공 격추 기록까지 세운 그 전투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얻으려는 것의 상한선과 한미연합이 이미 실전 운용 중인 전력의 수준, 이 두 개의 격차가 오늘 이 영상이 짚으려 한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미연합 봉군 전력의 질적 우위는 서방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 전장이 증명했고 우크라이나 전장이 역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전력의 가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칼라시니코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말은 러시아 무기 신화에 대한 일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미연합 공군 전력이 가진 질적 우위를 역설적으로 증언합니다. 전장이 심판하는 것은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전장은 모든 주장의 진실을 냉정하게 검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는 한미연합 전력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외부의 비판이 아닙니다. 내부의 냉소가 확산될 때입니다. 칼라시니코프가 공개 비판을 날린 건 단순한 무기 논쟁이 아닙니다. 러시아 내부의 군사지식인 계층이 자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냉소가 군 내부로, 방산업계로, 일반 여론으로 번지면 그건 단순한 무기 논란이 아니라 체제 서사의 균열이 됩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시작된 이 균열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그 균열이 북러 군사 협력의 실질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질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균열을 봉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칼라시니코프들이 나타날지, 그 답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방식이 결정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탱크 신화를 해체했고 흑해 함대 신화를 해체했고 이제 첨단 스텔스 전투기 신화마저 하나씩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체를 가장 아프게 증언하고 있는 건 러시아 바깥이 아니라 러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언장담은 쉽습니다. 그 말을 전장이 심판합니다. 러시아가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차도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